끊이지 않았다. 노동이, 그러니까 이제, 노비를 말하는 거, 제3,000명. 비슷한 수의 갑옷과 무기소 말대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바다간도의 섬에서 필요하면, 소나 말, 돼지를 길렀다가 필요하면 활로 쏘아서 잡아먹는다. 그럼 이번에 지금 동인신라 시기란 말이에요. 이 아주 동인신라 귀족들에 대한 독특한 표현, 바다가운데 섬에다가 소나 말이나 돼지를 길러서 활로 쏘아 잡아먹는다 이거. 이 시기에 그 사회상으로 볼 수 없는 거. 1번, 지배계층은 중국에서 수입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복두점이나 다점에서 화폐를 요구했다. 요게 이제 정답인데, 복두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왜 그 사극 보시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민이나 이제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머리에 그냥 이렇게 여기 띠 같은 거 이렇게 두건 같은 거 하나 질끈 둘러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계층인 선비들은 뭐를 쓰냐면, 갓을 써요. 근데 고려시대 사극을 보시면, 머리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이렇게. 그걸 복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인데 이제 갓이라든가 이런 모자가 아니고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어요. 사극 보시면은. 그걸 복두라고 해. 그래서 수도 개경의 그 복두, 귀족들은 이 복두도 이제 아주 화려한 복두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 찻집이죠. 찻집에서 화폐를 이용해서 차를 마시게 됐다. 이 고려시대 귀족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국에서 수입된 화려한 비단옷, 여기까지는 공통이야. 이거는 고대 그 귀족이든 고려의 귀족이든 막 이래. 그러나 뒤에 복두점, 개경에 있는 복두점, 그다음에 개경에 있는 찻집, 다점, 거기에서 차를 마시고 화폐로 계산했다. 고려 귀족에 대한 설명. 자, 그다음에 2번, 향이나 부국에 사는 사람들은 농민보다 더 많은 곡물 부담을 져야 하였다. 자, 향, 부곡, 소 중에 소는 고려 때 만들어져요. 그러나 향이나 부곡은 통일신라 때부터 존재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귀족들은 당이나 아라비에서 수입한 비단, 양탄자, 유리그릇, 기금석 등 당시에 이미 신라 시대에 이슬람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들 많지는 않지만 울사람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고. 4번,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이들은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거나 유랑민이 돼서 도적이 된다. 특히 9세기 후반 들어가면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통일신라 사회상으로 맞는 설명이 돼. 1번의 경우. 자, 1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자, 불러드릴게요. 고려시대 귀족들은 어떻게 들으냐? 고려시대 귀족들은 수도 개경에 2층 누각이 있는 화려한 집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드나들 때 말을 타고 드나들어요.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드나들 때 자기 혼자 다니지 않고 시종을 거느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수입된 화려한 비단옷을 입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현대식으로 풀어드리겠어요. 자, 고려의 귀족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화려한 비단옷, 베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발렌티, 막 이런 거. 그치? 그래서 막 이런 거.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드나들 때 말을 타고 그러면, 베라, 보르,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종,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수도 개경에 2층 누각 있는 화려한 집. 서울에서는 제일 집값이 비싼 데가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라고 있어요. 목동에 가면 하이페리온이라. 그러니까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목동의 하이페리온. 그 다음에 반포에 무슨 무슨 아파트였더라? 자이 아파트인가 막 이런데. 집값 제일 비싸. 부산 가면 이제 해운대 센트럼 시티인가 뭔가 또 있어요. 거기 제일 비싸고. 전주는 어디가 제일 비싼가? 저기 도청 옆에 어디 그쪽 하나 비싸다며. 그치? 그런데. 거기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 그럼 여기 있는 복두점 됐고, 다점에서 화폐, 고려시대 귀족들 얘기인데 지금식으로 말하자면은 거기 그치? 거기에서 이제 커피 마시고 난 다음에 카드로 골드 카드로 체크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통일신라 귀족들은 금입택, 사절, 유택, 그러니까 사계절 경치가 뛰어난 곳에 놀쏘갈 수 있는 별자. 그 다음에 특히 바닷 가운데 섬에 소나 말이나 돼지를 풀어서 기른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귀족들은 개경에 2층 누각 있는 화려한 집, 말을 타고 다니고 시종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찻집에서 차를 마신 다음에 화폐로 지불한다. 그렇죠? 공통점은 중국에서 수입된 화려한 비단옷을 입는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조선시대 가면 조선의 지배계층인 그 양반들이 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조선은 성리학 국가야. 그래서 이 성리학자들인 양반 유생들이 이렇게 사치를 부리지 않습니다. 조선애들은 성리학 자체가 굉장히 검소한 걸 이제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 3, 4번은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봤지만 1번은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76번 삼국시대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삼국시대 사회요. 1번 신분은 혈연집단의 사회적 위상과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해 결정. 그러려면 뭐 봐야 되냐면 과거 시험 봐야 돼. 자, 신라시대 때도 독서 3품과가 있지 않느냐. 그 독서 3품과조차도 국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요. 통일신라시기에 국학에 들어갈 수 있는 국학 학생은 육두품 귀족하고 진골귀족 자제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독서 3품과에도 있는 집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 능력까지도 중요하게 보려면 고려시대 가서 과거 제도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삼국시대 모습은 아니야. 천민은 대개 전쟁포로 범법행위, 체묘 등에 인하여 발생하였다. 고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천민은 주로 노비야. 이 노비들은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전쟁포로, 전쟁이 자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후부터는 점차 채무. 그 다음에 항상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그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본인은 죽이지만 그 사람의 이제 연좌제 적용해서 가족이라든가 뭐 연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노비 만들고 막 이러지. 그치? 2번 정답. 고구려, 옳은 거 2번 정답. 고구려 혼인풍수보로는 형사 취수제와 뭐 서옥제, 민며느리제가 틀렸어요. 4번 신라 골품제는 신분별로 관등 승진의 상한을 규제하였으나 일상생활은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일상생활도 골품제가 규제한다. 그래서 골품제에 따라 각 두품별로, 그 다음에 이제 진골과 각 두품별로 살 수 있는 집의 규모, 입고 다니는 복장 다 틀려요. 그래서 일상생활까지 규제했다. 맞는 건 2번, 나머지 다 틀려요. 77번, 다음 글이 설명하는 고대 삼국 중 어느 나라 지배층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게 문제가 참, 그지? 자, 고대 삼국 중 어떤 나라의 지배층인가를 파악하셔가지고 지배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나라 사람들은 상무적 기풍. 그러면 누구누구 걸린다 그랬어요? 고구려 걸려야 되고, 옥저동에도 걸려야 되고, 백제도 걸려야 되고. 근데 옥저동에는 중국 사세의 그 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용맹하다라는 말이 있어도 무예를 숭상한다고까지는 안 해. 보통 상무적 기풍이라면 고구려하고 백제예요. 그 다음에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고 마찬가지. 형법 적용이 엄격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고구려든 백제든 다 형법이 있으니까. 자, 반역한 자나 전쟁터에서 퇴각한 군사 및 살인자는 목을 베버려. 그냥 사형이에요. 중죄에 있는 사형이지. 도둑 지는 자는, 자, 유배 나왔어요. 2배 배상 나왔어요. 그럼 이건 백제가 되지. 자, 고구려 보세요. 고구려, 지난번에 법제도 한번 싹 정리해드렸던가? 그럼 이제 더 이상 칠판 판서는 안 하겠어요. 자, 고구려에서는 절도죄 어떻게 해요? 일책, 12법, 몇 배 배상? 12배 배상. 근데 그 절도죄에 대해서 유배형 플러스 2배 배상. 이건 백제예요, 백제.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는 절도죄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고조선은 피해자 집안의 노비. 내 용서받고 싶으면 50만 전 내고 속전, 보석금제도. 그러니까 백제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형사 범죄. 이게 뭐냐면 부정관리에 대한 처벌 조항이야. 그래서 부정관리는 3배 배상과 함께 금고형에 처한다. 고구려나 부여의 경우에 부정한 관리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이제 중조인을 처벌한다 할 때 중조인을 폭넓게 해석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럴지는 모르지만 백제처럼 명확하게 부정한 관리를 3배 배상에 금고형 처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백제가 일찍부터 중국과의 어떤 친교 관계. 그래서 백제 귀족들은 그 중국 문화에 익숙하고 중국 고전을 능숙하게 읽고 한자에도 아주 능숙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놀이문화도 중국 그 놀이문화를 가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백제 귀족들을 이제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백제 귀족들은 왕족은 부여씨고 왕비족은 진씨였다 이거 맞잖아요, 그치? 그래서 백제 초기 왕비족은 해씨나 진씨에서 나왔는데 특히
근초고왕 시기에 근초고왕이 이제 진시부정으로 손을 잡고 비류계들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근초고왕 이후로는 이제 온조계가 그 왕위를 독점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대성 8촉 중에 초기 왕비족은 해씨, 특히 진씨. 자, 니은번 투와 바둑 및 장기와 같은 오락을 즐겼다. 백제유족들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바둑, 장기 중국에서 들어온 거야. 바둑은 뭐 아시겠고 장기는 초나라 항우하고 한 고조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국에서 들어온 거. 자, 중국 고전과 역사책을 읽고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 대표적 귀족의 성으로 8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 8개 성씨를 대성 8족이래. 뭐 그것까지 물어볼까 싶긴 한데 초기 한강시대는 해씨, 진씨. 그 다음에 나중에 웅진시대 가가지고 그 동성왕이 해씨, 진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웅진 쪽 토착 세력들을 갖다가 신흥귀족으로 성장시킨 것이 사씨, 백씨, 연씨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그 5개 성씨가 주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강력한 귀족들은 아니되 목씨, 국씨, 협씨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8개 성씨를 갖다가 대성 8족이래. 그러니까 백제의 지배계층이 됩니다. 귀족들. 자, 그러면 4개 다 맞아요. 4번 정답. 자, 78번 다음 중 화랑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화랑도. 1번 시족사회의 청소년 수련 집단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제도이다. 맞아요. 각 집단의 부정을 막고 그 집단의 단결을 강화하는 구실. 이건 화랑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화백회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화랑도는 뭐냐? 계급 간의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기능. 왜냐? 이게 나중에 이제 진흥왕 때는 어떻게 정비가 되냐면, 진골귀족의 자제로 화랑. 그 다음에 그 밑에 귀족 자제든 일반 평민의 자제든 낭도, 화랑을 따르는 낭도. 해가지고 같은 화랑 조직으로 묶여요. 대표적인 화랑 조직이 김유신을 따르는 용화양도 있었다 그랬잖아.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은 화랑 조직으로 묶이면서 귀족 자제들과 그 다음에 일반 그 평민의 자제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울려서 같이 성장해. 그러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강할 수가 없지. 그럼 어렸을 때부터 같은 조직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충성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사회의 중견 인물을 양성하는 교육적 기능을 갖는다. 화랑, 그 다음에 백제, 수사, 그 다음에 고구려의 조이나 선인 다 이런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뭐냐, 화백회의. 화백회의는 대등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는 대등 합의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등들이 과연 누구냐? 나중에 대등들은 다 진골귀족이 되긴 해. 그러나 이거는 초기에 어떤 그 부족 사이에 부족장들의 합의,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점차 중앙집권 체제가 정비가 되면서 최고귀족인 진골귀족들의 합의, 그렇게 해서 귀족 전체의 합의. 그래서 요거는 집단의 단결, 그 다음에 부족장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부정이 발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족장 회의에서 합의를 한다는 거는 전체 부족들이 다 동의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요 부족장 회의가 발전하는 나중에 신라의 화백회의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번은 화랑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거지. 자, 화랑도 조직을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공인해줬던 왕은 진흥왕. 그 다음에 그렇게 진흥왕이 이제 국가 조직으로 공인해준 화랑들에게 세소국의 계율을 내려준 원광법사는 진평왕 때.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